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두 분 모셨고요. 김유리 리포터는 오늘 하루 결석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국내 공모주 청약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는데 김치영 기자님 혹시 공모 응모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청약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처음으로 제가 KB 계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KB가 주관사여서 예. 요즘은 그냥 그 MTS로 쉽게 할 수 있어서 어허.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받으셨어요? 저는 한 주를 받았고요. 한 주요. 자녀가 제가 3명이거든요. 네. 자녀들도 같이 들어가서 자녀들도 다 한 주씩, 딸만 어떻게 2주가 나와서 오. 총 5주를 받았습니다. 김윤경 기자님은요? 저는 예전에 카뱅 이런 거는 들어갔었는데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기도 했고요. 놓치셨구나. 그리고 증거금도 많기도 했고, 아. 예, 그래가지고 예. 좀 부담스러웠던 점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주 받으면 많이 받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저는 김치영 기자님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자녀를 이용해서 근데 제가 들어갔다는 건 저같이 게으른 사람까지 들어가면 네. 진짜 끝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글쎄요. 이번 주 목요일 증시 상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따상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 김치영 기자님 네. 포함해서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상장 직후 수익률 이전에 상장된 다른 종목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 전망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네. 따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청약 열기는 워낙 뜨거웠지만은 예. 지금 이게 그래도 100%가량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일단 따상에 예. 대한 설명부터. 따상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 드렸는데,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두 배. 지금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죠. 소위 더블. 예. 그리고 더블 치고 상한가 네. 하면은 무슨 약장사 같네요. 78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예. 78만 원 가면은 시가총액이 182조 5천억 정도 우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2위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다 빠질 수 있다는 아하.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 따상에 성공한 공모주가 그다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간 좀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그날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을까, 뭐 어느 네. 정도 오를 걸로 생각은 됩니다. 덩치가 커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냥 공모가로 상장을 하면 시총이 70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적정 평가를 받으면 100조 원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따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 네. 시총이 180조 원을 넘어서면 아까 적정 시총이라고 하는 100조 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진정한 적정 회사의 가치라고 하면 180조 원은 100조 원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가고 네. 하락하는 장세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아마도 그렇게까지 오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모주가 대부분 이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상을 기대한다 해가지고 급등하게 되면은 그날 뭐 전후로 해서 파시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 주가가 또 급락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블이 껴 있었다면은 그게 적정가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는 너무 따상을 바라는 투기적인 심리가 좀 네.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 사실 주주로서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를 믿는다. 그렇죠. 뭐 이런 그게 될 텐데. 쉽게 말해 투자 아니니까 그 회사를 예, 믿고 거기에 근데 내 재산을 투자하는 바로 거잖아요. 팔아버리겠다.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냥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신뢰 정도를 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대형주라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대형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LG엔솔에. 그럼 나머지 대형주들의 시총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죠. 네. 반면에 시장의 기대감 쪽을 얘기를 드리면 예. 전체 이제 주식이 상장되면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양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거래 안 되니까 빼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주 청약할 때 기관이나 이런 데들에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는 안 팔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상장되고 난 이후에 한 지금 47% 정도만 유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유통량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고 좀 연결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김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시총이 커지면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펀드들 중에 시총 순서대로 비율대로 담아야 되는 펀드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위나 3위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까 따상이 가면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를 거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목요일 날 좀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치영 기자님은 네네. 죄송하지만 사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목적이 요거 따상 오면 팔아서 뭐 좀 급한 자금 마련할 거야 합니까? 아니면 장기 보유하실 생각이십니까? 솔직하게. 장기 보유를 할 거면 저는 다시 나중에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첫날 네. 오를 수 있는 그 가격의 제한폭이라는 게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서 네. 사람들이 그날 많이 오르기를 바라고 음흠. 또 구조적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하. 대부분 공모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화학에서 분리 독립시킨 네. 뭐 가족으로 치자면 분가한 이런 회사인데 물적 분할을 해서 LG 화학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네. 대주주만 이익을 크게 키웠다 이런 뭐 비판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그야말로 거기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거든요. 예. 떼어내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하고의 주주 구성이 지분 구성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물적 구성은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는 인적 분할이고 예.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떼어내기 때문에 예. 이게 기존 주주들은 만약에 이제 이 알맹이 기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주사격으로 있는 회사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맹이를 빼서 독립을 시켜버리니까 예, 물론 원래 이제 LG 화학 예. 주주들로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물론 LG화학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속빈 기업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LG화학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회사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LG화학의 대주주는 모르겠지만 소액 주주들은 하락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분할은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인적 분할은 상장사는 똑같은 지분율로 쪼개서 상장사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물적 분할은 상장사를 물적 분할하게 되면 이거는 수직 분할이라 그래서 회사 아래로 달게 돼 있거든요. 계열사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면 상장사가 하나로 줄어들고 네. 아까 밑으로 내린 회사는 비상장이 됩니다. 100% 소유한 A 회사가 아래로 내린 회사 B를 소유한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예. 이 회사를 새로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들은 이 물적 분할한 회사의 주식을 전혀 못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다이아몬드가 달린 목걸이가 있는데 네. 다이아몬드만 빼가지고 파니까 더 비싸게 받는 꼴이다. 예.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 전에 목걸이랑 같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지금 LG화학이 뭐 한 50조 정도인데 네. 얘 그 다이아몬드만 떼니까 이건 70조를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두 분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LG 화학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물적 분할 소위 말해서 하는 바람에 LG 화학의 원래 소액 주주들은 상당히 커다란 손해를 보고 대주주 이익만 커졌다. 뭐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김치영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간혹 보도가 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주총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 다뤘을 텐데 소액 주주들 목소리는 안 당겼는지. 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긴 합니다만 네. 대주주가 워낙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면 뭐 주식회사라는 게 다수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통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엔 포스코도 이슈가 좀 되긴 했지만 포스코는 이제 물적 분할하는 회사를 다시 재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주들한테 약속까지 한 상황이고요. 예.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걸 사용했고요. 대림산업, 뭐 NHN,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많은 회사들이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데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네. 내주주의 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죠. 악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앞으로 소액 주주.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요. 뭐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분리됐던 카카오 엔터, 뭐 네네.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예. 그다음에 SSG.com, 네.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공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물적 분할이 된 다음에 상장이 되는 예.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또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코스피 약세고 증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는데요. 원래 1월에 1월 효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근데 올해는 아예 안 보인다. 뭐 이런 1월 얘기 있던데. 효과가 없어진 지 꽤 된 것 같기도 아, 그래요? 하고. 올해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말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월에는 조금 장사가 좋은 네. 아마 새해를 맞아서 좀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희망 싶은데 기대 이렇게 섞여서. 매수를 좀 하고요. 근데 지금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 들어서 한 12% 네.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네. 이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평가를 보이고 있고 네. 나스닥을 추종하는 가상 자산들, 비트코인 뭐 이런 가격들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위험 자산들은 지금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이런 뉴욕 증시나 이런 분위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파랗게 질렸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시더라고요. 아하.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려서 2,780선까지 밀린 것 같아요. 제가 종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80선이 깨지고요. 예. 2,792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코스닥은 더 떨어졌다면서요,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있는 코스피는 네. 떨어지더라도 약간의 그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야 물론 큰 기업들도 있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충격파의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변동성이 훨씬 큰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주, 네네. 성장주. 1월 효과라는 게 사실 12월 달에 보통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확정하면서 자기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주식들을 많이 대거 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월이 되면 다시 사담는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1월 효과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조금 시장의 상승세가 망가진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사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시장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미국 시장만 조금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월까지는 변동성도 크고 하락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많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작년에 워낙 오르는 장세만 저희가 네. 봤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 말씀 주셨는데 네. FOMC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넷플릭스의 주가가 주가 많이 폭락이 뭐 충격파로 우리나라까지 영향 준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넷플릭스 이제 기술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네. 넷플릭스 자체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자 증가율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25일에서 26일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4시쯤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FOMC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긴축에 대한 사인을 어떤 식으로 줄지 물론 시장을 달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열어봐야지 알거든요. 네. 그 불안감이 아마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골드만삭스가 어제 보고서를 냈던데 금리를
올해 3, 6, 9, 12 4번 올리고 혹은 8차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어요. 아이고.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매파 성향으로 가고 있던 연준이었지만은 네. 더 강하게 갈 것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이 줄 여파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아하. 그 여파가 미국에 강하게 아무래도 먼저 작용을 한다면 네. 예.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외국 그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손해를 보시게 될까요? 그렇죠. 뭐 시장이 내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예. 자신이 투자한 거 대비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예. 미국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까지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하. 소액을 벌어서는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신규 투자보다는 말 그대로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면서 뭐 자산을 좀 유지하는데 좀 전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님 그 가상자산 전문가신데 전문가까지는 가상자산 요새 뭐 완전히 그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요. 가상자산은 사실 펀더멘털이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펀더멘털이 네. 없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내재 실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예.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에 거시경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나스닥.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좀 떨어졌는데 네. 이걸 반등하고 올라갈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참 웃긴 게 보통은 금의 대안을 가상자산이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전자산이 아니고 같이 떨어지니까 지금 같이 떨어져 버려서 투자들이 조금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멘붕에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집값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집주인들 중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집값이 내려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영끌이나 정말 비투를 해서 집을 사신 분이라면은 금리는 오르지, 아하. 집값은 내리지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아하. 근데 지표를 보면은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라서 보면은 서울에서도 25개구 중에 4개구의 아파트 값이 하락을 했어요. 네. 보통 하락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보합 지역이 8개구로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보합이에요. 0.01%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어허. 서울 집값이 이 정도면은 다른 곳은 더 내리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수도권도 보합 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또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전월 대비 0.79%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것 자체가 2020년 4월 이후에 네. 1년 그러니까 19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예. 집 주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인가라고 노려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오늘 아마도 그 아파트 가격 내린다라는데 조금 영향을 미친 기사가 아마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를 받아서 얘기한 건데 예. 직전 거래가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된 전체 매물을 보니까 80% 정도가 하락해서 거래가 됐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무려 5억 원이 낮게 거래된 데도 있고 뭐 경기도에서는 3억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된 아파트도 있더라 이렇게 실제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두려움들이 조금 생긴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하락한 부분이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네, 직거래. 가족 간 증여 예. 이런 경우에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서 세금을 좀 낮추고 네. 뭐 이러한 거래들도 꽤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이제 직거래를 통한 이상 거래 네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예. 집중 조사하겠다고 국토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주 낮은 가격에 집을 자녀나 특수관계인한테 파는 거죠. 이때. 예. 그러면은 세금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가격만 하락한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지난해 10월 이후에 정부가 워낙 그 대출을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거래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경기도의 주택 흐름에 대한 자료이긴 한데 네. 경기도가 아무래도 전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이 지난 1년 동안 12.8%가 감소했다라는 자료가 나왔고요. 네. 특히 7월까지는 전년 수준 유지를 하다가 7월 이후부터 급격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거래량이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 아하. 그래서 아까 앞서 몇 가지 특이 사례를 보더라도 네. 이게 일단은 관망세가 뚜렷하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현상. 이게 그럼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아직 약간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줄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뭐 14억 아파트가 7억에 팔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진짜 집값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그 거래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 호가를 높여서 부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거래가 많은 거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네. 해요. 예. 아, 정말 선거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알겠군요. 그런데 그런 이제 보도도 있던데요. 법원 경매 물건을 집값의 바로미터로 봐야 한다. 뭐 전문가들 분석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법원 경매 요즘 어떻습니까? 경매 쪽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더 나오고요. 예. 대출 안 되고 네. 뭐 중도금을 못 낸다거나 분양대금을 못 낸다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자칫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안 되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경매로도 물건을 안 잡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매물은 늘고 네. 거래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경매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관망세로 들어가 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물론 이제 초보자 초심자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그야말로 빠삭한 네. 엄청나게 많이 해보신 분들일 텐데 경매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불확실성이 있는 대로 확대가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확대를 이제 막고 있는 데다가 금리는 인상기에 들어가 있고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은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자 네. 부담이 늘어나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늘어나더라도 참여하기는 어려운 네. 그런 관망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아파트 공급 공약 계속해서 확대해서 내놓고 있는 경쟁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초 계획보다도 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당초 정부가 한 100만 가구 정도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다 한 200만 가구를 더해서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네. 이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 시장을 좀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을 이미 그렇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에 그동안은 세금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그렇죠. 그게 시장을 자칫 잘못 자극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반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확실히 두 후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제 김치현 기자께서 지난 10월부터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런 세제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뒤늦게 집값 잡겠다고 공급을 확 늘리면 그다음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참 뭐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공급을 늘린다는 사인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거보다 표현이 좀 다르지만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게 돼야지 되는 게 듣기가 훨씬 좋으네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걸 예. 이제 지향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공급 물량을 이만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안정 심리를 주게 되면은 하향 안정세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항상 공급 물량은 너무 초과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하. 예. 이게 약간 우려되는 거는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00만 호라는 게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못해도 뭐 3년, 5년 이렇게 5년, 걸리는 예. 물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어떻게 공급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느냐의 문제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너무 시장에다가 일단 보통 정부가 이렇게 공급안을 발표하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을 아하.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급속히 냉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또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면 네. 아까 우려를 해주신 것처럼 예.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을 경우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네. 자, 어쨌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공급은 최소 200만 호 이상은 어쨌든 약속은 되는 것 같고요. 공약이 정책이 되면요. 정책이 된다면.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집값 그 전에도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집값은 확실하게 좀 하향 안정세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어려운 그건 그래도 문제인 것 어렵습니까? 같아요.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많이 올랐다 하던 마용성이라든지 뭐 예. 강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공급에 보다는 항상 서울은 수요가 많잖아요. 네, 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은 공급량으로만은 잡을 수 없는 시장이 서울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알다가도 모를 게 부동산 같아서요.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